네, 찍을까요? 네,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자 국자 여기도 있죠. 국자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누구 김귀현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이 기다리던 파이널 특강 지금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험들은 좀 많죠. 무신정변부터 그리고 인조반정 북벌론까지입니다. 인조반정 이후에 일어났던 북벌론까지가 이번 시험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왜요? 파이널 특강도 있고요. 아직 7일간의 기적 한번 해보자고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90점을 목표로 하셨던 분들은 100점이고요. 그리고 80점, 70점을 목표로 하셨던 분들은 90점.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100점 근처 맞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짐할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누구나요, 그렇죠? 파이널 학습지도 나눠드렸는데요. 파이널 학습지는 굵은 글씨로,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감히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36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2점짜리 4개, 1점짜리 2개, 나머지는 30문제는 다 3점짜리인데 그렇게 난도가 높은 문제는 없으니까 부디 파이널 특강 충실히, 그리고 파이널 학습지의 굵은 글씨 위주로 충실히 봐주시면 무조건 100점 가능하다고요. 아시겠죠? 믿으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다 케어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맨 먼저 우리 시험범위 해당되는 부분은 무신정변입니다. 무신정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무신정변. 자, 무신정변 우리 파이널 학습지는 제가 정리해놨지만 자, 여기서는 많은 필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 왜 학습지에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죠? 영상 길이 좀 짧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무신정변 왜 일어났냐, 그죠? 자, 모든 사건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배경. 선생님, 배경이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배경은 원인으로 바꾸어서 이해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자,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뭡니까? 무신정변. 그래요.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야?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야. 제가 그래서 근데 파이널 학습지에도 보시면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이 적어놨어.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야, 근본적인 건 차별대우 받았기 때문이야. 관직이 높은데 못 올라가. 심지어 월급도 차별받았다고, 월급도 뺏으려고 했다고, 기타 등등 많이 있지만 그 디테일하게 학습지 보시고 기본적으로 차별 때문에 일어났다. 자, 그럼 차별 때문에 일어나서 모조리 다 죽였단 말이야. 그러고 권력을 잡았어, 무신들이. 그죠? 그럼 무신들의 뭐야? 권력기구는 뭐였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권력기구, 그렇죠? 권력기구. 그럼 권력기구와 권력자들의 여러분들이 매칭시켜서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하나씩 보자고요. 권력기구 하나씩 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좀 올려서. 자, 그러면 몇 사람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이의방이 있다고 했고요. 자, 두 번째는요. 그죠? 두 번째는 이 무신정변 사실 그 총괄했던 사람은 가장 높은 관직에 있었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정중부라는 사람이 두 번째 권력자였고요. 세 번째는 경대승. 이거 하나씩 다 적어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네 번째는 여러분이 척추로 많이 기억하시는 이 의민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그 이의민을 죽였던 최충원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최씨 집안이 계속 60년 동안 잡았다고 했는데 최우만 기억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각각의 권력 기구들을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도요, 이의방부터 정종부까지는 중방이라는 권력 기구를 사용했다고 했고, 경대승은 도방, 그리고 이의민은 중방 다시, 그리고 최충원은 좀 특이하죠. 교정도방. 그리고 최우 때는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갑자기 옷이 바뀌어서 놀랬죠? 네 사실은요 어제 열심히 떠들어댔는데 영상이 4분밖에 안 찍혔어요. 그래서 다음날 오늘 화요일날 3교시에 지금 공강 시간에 찍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니까 딱 여기까지 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자 권력기구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전부 다 암기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최충원은 교정도감이라는 권력기구를 설치했고요. 최후 같은 경우는 아버지 최충원이 설치한 교정도감, 교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정방, 서방, 도방, 그리고 자기 호위 부대인 삼별초까지 굉장히 많은 권력기구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무신정변, 권력자, 권력기구 매칭시켜서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이널 특강과 파이널 학습지에 있는 굵은 글씨만, 굵고 진한 글씨만 위주로 보셔도 만점 가능하다. 게다가 파이널 특강에서 지금 내용을 좀 더 축약해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3일간의 기적, 아니면 1일간의 기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2일간의 이틀은 투자를 해야 기적 만들 수 있습니다. 만점이라는 기적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무신정변 또 키워드로 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무신들 통치한 경험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여러분 국가 통치하는 거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이거 했던 베테랑들만 잘할 수 있는 거야. 즉 문신들처럼 무신들은 깔끔하게 통치를 못해. 그러면 곳곳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반란 너무 많아요. 맞아요. 특색 있는 반란 진짜 많아요. 삼국 부흥농도 있고 망이 망소에 난 향부곡소에서의 반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없어 선생님. 하나만 꼽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내가 최초라는 타이틀,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무신정변식에 일어났으면 우리나라 최초의 땡땡 운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날, 그렇습니다. 바로 만적의 날이 있습니다. 만적의 날, 그렇죠? 최초의 신분 해방 운동,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1198년에 일으켰던 만적의 날, 물론 성공에 옮기지 못했어. 실패로 돌아가서 최충원에게 죽음을 당했다 그랬죠? 바로 최충원 시기에 일어났던 만적의 난을 굳이 꼽자면 제 넘버 원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난으로 저는 꼽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무신정변 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테마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무신정변 때 외국과의 전쟁이 있었죠. 누구? 몽골과의 전쟁, 바로 대몽항쟁에 대해서 마지막 테마로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몽항쟁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칸을 많이 차지해서요. 약간 줄이고 대몽항쟁은 따로 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몽항쟁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인사컷, 이 아이 아저씨들이랑 이 세련된 고려 사람들이랑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라고 교과서 80쪽에 두 번째 줄에 굉장히 요약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 설명드렸죠. 이 핵인사컷 아저씨들이랑 어떻게 처음으로 외교 관계를 맺게 됐느냐? 아니 몽골 거리도 겁나 먼데 어떻게 이 핵인사 아저씨들이랑 만나게 됐느냐? 첫 외교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교과서 80쪽에 나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번 교과서 80쪽 두 번째 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만났다 그랬어? 그렇죠. 중국에서 금나라가 이제 여진족이 금나라가 커가면서 거란족이 도망갔다 그랬어. 저기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자, 그런데 이때 몽골의 칭기스칸이 이후에 이제 막 세계 정복을 시작하면서 이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도망갔던 이 거란족을 공격을 했어. 서요라는 나라라 그랬죠. 그 거란족이 칭기스칸의 몽골족에 쫓기고 해서 고려까지 흘러들어오게 됐고, 이 거란족을 쫓아서 온 몽골족과 처음으로 고려 사람들이 만나게 됐다. 즉 몽골과 연합하여 누구를 격퇴하면서 몽골과 처음 만나게 된 거야? 연합하여, 그렇죠? 거란을 격퇴하면서
격퇴하면서 공동의 적을 격퇴하면서 처음 외교 관계를 맺게 된다. 근데 이때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좀 어이없는 요구들을 많이 해서 고려와 좀 사이가 틀어지게 됐다 그랬고 결국 고려로 왔던 사신이 피살당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 그랬어.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왕 전쟁이 시작한 거 권력자들은 강화도로 도망갔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권력자들이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이 나라 백성, 우리 가족들을,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의 항쟁, 처절한 항쟁, 그 중에서도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항쟁들. 자, 그럼 몽골 항쟁에서 그런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영웅으로 떠올렸던 남자 꼭 기억하라 했어. 김윤후 아저씨 기억하라 했어. 김윤후 아저씨 그렇죠? 김윤후 기억하라 했어. 자, 김윤후 하면 두 가지 기적적인 승리가 있죠. 처인 부곡성 전투. 지금의 용인 에버랜드 자리에서 몽골의 사령관 살리타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게 되고요. 또 한 번은 충주성 전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저씨는 특기가 뭐라 했어? 정규군이 아닌 자들을 이끌고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다 그랬죠. 최강의 군대를 앞에 두고 말이죠. 자, 여기 몇 때는 관노위를 이끌고 기적적인 또 승리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대몽항쟁에서 굳이 한 사람 꼽자 그러냐면 영웅이었던 김윤장을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쨌든 고려가 몽골에 항복하게 되는데요. 이대로 끝이냐? 끝이 아니죠. 끝 결말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항쟁했던 사람? 물론 처음부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쟁했던 것은 아니야. 본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항쟁했던 이들 그렇죠. 바로 최씨 정권, 무신 정권의 호위부대 3별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별초의 항쟁까지 대몽항쟁에서 굳이 주요 테마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자고요. 3별초의 항쟁. 처음에 강화도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진도로 이동하죠. 진도로 이동했을 때 대장 누구라 했어요? 3별초 대장 배중손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 진도에 용장산성이라는 그 3별초가 항쟁했던 그 성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했고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가서 항전을 합니까? 우리가 수학여행 갔던데 바로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이라는 자가 이끌었다 그랬고요. 제주도에서는 향파두성 혹은 향파두리성이라는 성을 쌓고 끝까지 항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몽항쟁에서 제몽항쟁의 시작과 중간, 끝을 굳이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씩 꼽으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이 핵인사건 아저씨들과 만나게 됐냐? 거란족을 연합해서 격퇴하면서 만나게 됐다. 두 번째, 그러면 무슨 전쟁이 시작되고 우리 영웅 꼽으라면 누가 있느냐? 최후 아니다. 김윤호 장군이다. 김윤호 장군. 자, 그럼 그냥 항복하고 끝나냐? 아니, 끝까지 3별초가 제주도까지 가면서까지 항전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요거 지우고요. 그 다음 테마 원간섭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몽골이 이름을 바꾸고 원나라가 되죠. 그래서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 원간섭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간섭기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왕의 칭호입니다. 왕을 칭하는 말이 원간섭기 때 제일 먼저 변하게 되죠. 왕 이름 앞에 뭘 붙여요? 그렇죠. 충자를 붙여요. 충자. 이 충자가 뭐야? 누구한테 충성 바치라고? 그죠? 몽골한테 원나라한테 충성 바치라고. 왕의 칭호 앞에 충자를 붙이게 된다. 그래서 뭐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해왕, 충모왕 이렇게 충시리즈 왕들이 있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원간섭기 때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원간섭기 때 두 번째 변화로 꼽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자, 원나라가 이제 고려를 이제 사실상 지배하고 나서 또 어떤 변화를 주게 되냐면
그럼 원 간섭기 때 고려가 그럼 굉장히 암울했느냐? 그렇죠, 암울했죠. 근데 고려 사람들 전부가 암울했던 건 아니야. 이때도 잘 먹고 잘 사는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자들을 뭐라 그래? 그 자들. 즉 이 원간섭기 때 지배층들을 뭐라 그러는지 우리가 기억해 보자고요. 네 글자였습니다. 원나라한테 빌붙어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권력을 잡았던 계층들을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대표적인 권문세족도 알아두자고요. 기황후의 오빠 철이, 기철이라든지, 그리고 교과서 82쪽에 사료에 나와 있죠. 뭐 이임이라든지, 뭐 임경미라든지, 그렇죠? 또 영흥방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하고, 이들은 원간섭기 때 고려의 지배층으로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라는 거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사회 문화적 변화가 원간섭기 때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 먹던 음식도 먹게 되고 각종 사람들과 물건들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럼 사회 문화적 변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 문화적 변화로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고려 사람들도 당시 가장 유행하던 몽골 사람들의 헤어스타일 헤겐사컷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국밥, 설렁탕, 요거 원래 몽골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설렁탕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설렁탕과 더불어서 여러분 지금 마시면 절대 안 되지만 성인 돼서는 한 번쯤은 마시게 돼. 네, 소주가 있고요. 소주, 그죠? 소주라든지, 그리고 뿌빠뿌빠뿌, 네, 태평소라든지 이런 악기들, 이런 것들이 바로 몽골의 영향으로 고려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또 이외에 어떤 게 있냐면 인적, 물적 수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인적, 물적 수탈이냐면 공여라고 해서요. 고려의 처녀들을 바치게 했습니다. 바로 공여제도가 있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매도 바치게 했어요. 네, 매사냥을 몽골 사람들이 즐겨했거든요. 거기를 응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공녀들은 대부분 끌려가서 비참한 취급을 맞았는데요. 우리가 예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 공녀 중에 유일하게 성공을 해서요. 몽골 황제, 원나라 황제의 제1황후의 자리까지 오르는 인물. 기황후는 따로 기억해 두자라고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이 사회문화적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원간섭기 선생님 마지막 테마로 우리가 뭘 다뤄야 됩니까? 다 다룬 것 같은데요. 다 다른 것 같은데 누굴 기억하면 됩니까? 라고 한다면, 자, 원간섭기 때 왕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고려 왕들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계속 끊임없이 개혁해서 이 원나라의 간섭부터 벗어나려고 했어. 하지만 다 실패하고 누가 성공했다? 그렇죠?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간섭기 때 마지막 테마로 기억해야 될 사건, 바로 공민왕의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공민왕이 유일하게 성공했고, 또한 고려의 마지막 어떤 다시 고려가 강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왕이기 때문에 고려시를 통틀어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 되는 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공민왕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공민왕은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공민왕이 개혁하면 선생님이 답안으로 많이 요구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공민왕 때는 영토를 회복했다 그랬어요. 쌍성, 총관부를 회복한다 그랬고, 자, 요것을 답으로 많이 요구하는 이유는 쌍성 총관부라는 지역 점령으로 영토 회복한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쌍성 총관부 점령으로 인해서 요 인물이 고려의 신하로 편입되게 된다 했어. 그래서 나중에 조선을 건국한 인물이랬죠. 이성계의 등장을 알리는 영토 회복이기 때문에 쌍성 총관부 중요하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자, 공민왕 때 개혁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쳐냈다는 거야? 권문세족들을 쳐냈다는 거야. 이 권문세족들을 쳐내기 위해서
한 명의 남자를 개혁가로 등용하게 됩니다. 누구요? 공민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소울메이트, 신돈을 기억하라 했죠? 그래서 신돈이 이 권문세족을 내쫓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 전민변정도감을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은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한테 땅을 되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는, 즉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을 했던 기구가 바로 전민변정도감이고요. 누구 기억해야 된다? 신돈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권문세족과 관련해서 또 이 부분은요, 교과서 85쪽에 방원에 잘 나와 있는데 그 5가지 국민학의 개혁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또 권문세족을 없애기 위해서 정동행성 이문소라는 권문세족의 권력기구, 사실상 권력기구였던 그 권력기구도 폐지한다고 했고요. 자, 네 번째로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덩치가 큰 권력 집단을 제거하려면 제거할 수 없다면 비슷한 권력 집단을 만들면 돼, 견제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또 공민왕이 했던 게 뭐야? 성균관을 정비한다 그랬어. 정비의 대표적인 거는 뭐야? 어떻게 정비하면 돼? 공격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당시 고려 최고의 일타강사 이색. 이색을 등용한다 그랬고요. 자, 이색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구름같이 고려의 인재들이 모여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성된 거 꼭 기억하자. 신진 4대부라는 새로운 권력층이 형성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원간섭기에 대한 정의를 마쳤고요. 여러분 잠깐 종이 쳐가지고 지금 4반 수업을 마무리 짓고요. 조금 이따 또 제가 선생님이 5교시의 공강이거든요. 그때 이어서 고려의 여성 그리고 조선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잠깐 끊었다가 이따 찍겠습니다. 네, 찍을까요? 네, 여러분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꾹잡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김기현 선생님의 파이널 특강. 네, 이어서 이번에 고려의 여성의 지위와 조선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되겠습니다. 2부. 아까는 1부였고요. 원간섭까지 1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고려 여성의 지위부터 병자호란까지는 2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려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려 여성. 자, 교과서에서 고려 여성 파트를 따로 떼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만큼 고려의 여성의 지위는 우리가 흔히 과거의 여성들이라고 하면은 많이 억압적이고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뭐 아닌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고려시대. 물론 엄밀히 말하면 관직에 그럼 여성이 나갈 수 있으냐? 그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사회 문화적 파트에서는 조선시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려의 여성의 지위가 높은 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특징. 자, 고려 여성의 지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친과 외가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친과 외가 구분이 없습니다. 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친가, 즉 남자 집안 위주로 가족의 어떤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됐고 호칭에 있어서도 친가 쪽은 조금 높인 표현을 쓰고 외가 쪽은 조금 낮은 표현을 썼다면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요. 그래서 호칭에 있어서 구분도 있었다 보다 없었다. 이걸 통해서 고려시대 여성들의 지위는 아마 조선시대보다 나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장가 간다가 더 일반적이었을까요? 시집 간다가 일반적이었을까요? 고려시대는요. 그렇습니다. 장가 간다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장가 간다 무슨 뜻이죠? 그렇습니다. 아내가 될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 댁에 간다. 즉 장인어른 장모님 댁에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즉 남편이 어디 가서 생활하는 게 더 일반적이었다? 그렇습니다. 여성의 집에 가서 생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즉 남자가 남편이 신랑이 나왔어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네, 생활하는 게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처가에 가서 생활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중심이 남자 쪽에 치우쳐 있다, 여자 쪽에 치우쳐 있다, 여자 쪽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도 뭐가 될 수 있어? 호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호주가 뭐냐? 진지하게 여러분, 농담 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지하게 선생님, 호주 나라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는데 제발요,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호주는 뭐예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이건 뭐야? 네, 그렇죠? 네, 집안의 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로 호주 변경 신청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집안의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아버님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고려시대는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요. 자,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은 당연하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남자만 호주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고 갓난아기로 아들이 있으면 당연히 엄마가 집안의 대표가 되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갓난아기가 집안의 대표로 등록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조선시대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는 뭐다?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다. 즉 누가 되는 게 일반적이야? 집안의 연장자가 호주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경험이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집안의 대표를 맡는 것이 맞겠죠. 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요, 바로 재산과 관련된 겁니다. 자, 일단 부모 재산을 부모 재산은 아들, 딸 모두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제사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선시대만 하던 제사는 누구의 전유물이었어? 아들. 그것도 아들 중에 누구? 첫째 아들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지내는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즉, 그 말인 즉슨 재산은 누구만 받을 수 있다? 거의 첫째 아들만 몰빵해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연장선상에서 제사를 모두 아들, 딸 모두 지낼 수 있었다는 소리는 뭐야? 재산 상속은 뭐야? 아들, 딸 차별되게 균등하게. 왜 둘 다 제사를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 딸 균등 상속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얼핏 말한 고려 여성의 지위고요. 선생님, 이거 너무 복잡해요. 이거 말고 간편하게 국자 레시피 알려주세요. 알려드린다고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95% 이상 고려 여성의 지위 중에 조금 부정적이게 나온다, 틀린 거고요. 긍정적이 나온다, 그냥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정형 문제보다는 긍정형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그렇게라도 기억하시라는 국자 비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고려는 이걸로 마무리 지고요. 우리 조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가보도록 하죠. 조선 보겠습니다. 조선. 자, 조선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라고 해서 조선 전기의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테마를 위주로요. 그렇죠? 자, 조선 전기 하면은 조선 초반기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충격적인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혹은 좀 인상 깊게 너네가 선생님이라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이거를 정말 시간이 짧은데 요거는 꼭 강조해야겠다라는 조금 임팩트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누가 말해도 뭐야? 네, 조선 정기의 충격적인 일은 왕자의 난입니다. 자, 왕자의 난과 관련된 인물 태종 이방원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왕자의 난 하면은 누굴 세트로 기억해라? 태종을 기억해라.
자, 그럼 태종이라고 한다면 태종의 업적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그럼 태종의 업적들 보자고요. 뭐가 있어요? 자, 그래. 태종은 뭐야? 자기와 같은 놈들 나오는 거 바라지 않았어. 그래서 왕을 제외한 그 누구든 개인적인 병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사병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정책들을 시행했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돈 재정 확보를 위해서 야 남자들아 도망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돌아다닐 때마다 신분증 검사할 거야. 무슨 법 실시? 무슨 포폐법 실시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임팩트 있는 거. 그렇죠. 의정부 믿을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래서 직접 보고를 받는 육조 직계직. 자, 근데 제가 조심하라 했죠. 육조는 육조라는 부서가 있는 거야. 6개 부서를 모여서 육조라고 부르는 거야. 6개 부서를 모여서 육조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조, 병조, 호조, 예조 이런 부서들을 합해서 육조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시문에 예조 관리가 직접 보고하는 장면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한다면 태종 시기에 어울리는 장면이 아니야? 어울리는 장면이죠. 네, 그 각각의 부서 관원들이 직접 보고를 하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으니까요.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육조라는 부서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6개 부서를 통칭해서 그냥 육조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면 너무 쉽잖아. 그럼 추가로 기억해야 될 거. 문화서 기억하라 했죠. 무지하게 긴 이름의 세계 지도를 이때 제작한다고 했어요. 뭐야? 혼일? 자, 이쯤 되면 외웁시다. 강리 역대도 지도. 선생님 이거 너무 외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길어서. 아, 그럼 그 극단적으로 뭐야? 국자비법 뭐? 그렇죠. 혼 어쩌고 좀 길게 나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제발. 알겠죠? 혼이라도 기억하자.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지도를 제작했다. 요 정도가 왕자의 난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당연히 태종을 언급할 것이고, 그럼 태종과 관련된 업적들은 굳이 요약하자면 이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좀 옮겨서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충격적인 일을 왕자의 난을 겪었다면 꼭 이런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도 굉장히 찬란하고 멋진 업적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태종의 아들 바로 세종 때 문화를 많이 꽃피웠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태종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까먹기 좋은 걸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설마 이걸 모르는 학생은 없겠죠. 자, 세종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거는 까먹지 않겠죠. 자, 이것과 더불어서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종 하면은 과학인데요. 과학 분야에는 장영실 또 이순지가 있다고 했고요. 장영실 같은 경우 뭐 자경로라든지 뭐 혼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순지는 하나밖에 없어. 뭐? 천문서적 역법서인 칠정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살펴보자면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는 게 있는데 세종대왕 지리에도 굉장히 관심 많아요. 지리책. 그래서 세종대왕 때 전국 지도를 만드니 팔도도라는 지리책도 제작을 하십니다. 자, 이 이외에 우리가 살펴볼 게 뭐가 있어요? 윤리서적. 백성들 너무 비윤리적으로 살아.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조금 윤리적으로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백성들 그냥 줄글로 된 거에만 안 읽잖아. 그래서 그림책을 냈다고요. 자, 그게 뭐야? 삼강 행실도를 제작했다. 그죠? 자, 이 이외에도 세종대왕의 업적 너무나 많지만 굳이 조금 임팩트 있는 걸 4가지 꼽자면 요 정도일 것 같고요. 선생님 이건 문화사업만 따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화사업만 따진 거라면 또 뭐가 있어? 영토 확장 사업이 있죠. 영토 확장 사업이 존재합니다. 영토 확장 사업은 2가지로 꼽으면 되겠죠. 하나는 육지, 하나는 바다. 자, 육지로는 누가 있죠? 사군과 육진이 있고요. 사군을 개척했던 장군 최윤덕 장군이 있다고 했고요. 육지는 김종서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아무래도 육지를 개척했던 김종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 이후에 수양대군 파트도 또 나오니까요. 그죠? 바다로는 누구? 이종무 장군이 바다로는 뭐예요? 저기 멀리 스시마섬을 정벌을 합니다. 스시마섬 하다 보니까 또 일반의 어떤 학생이 질문했던 게 나오네요. 선생님! 스시 할 때 그 스시가 스시마섬에서 나온 건가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굳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까요? 잘 찾아보세요. 결론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스시마섬 정벌이 있고요. 스시마섬 정벌 누구? 이종무 장군이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특징적인 거는 영토 확장과 문화 파트로 나눠서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조선 전기하면 바로 왕자의 난으로 권력을 잡던 태종과 그 태종의 아들 세종이 임팩트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 이후에는 없나요? 물론 있죠. 그런데 칸이 좁아서 잠깐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우고 할게요. 다 적었죠? 자, 간단히 다시 쓰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에서 우리가 봤던 게 하나는 태종 맞고요. 하나는 세종 맞죠?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럼 우리가 그 뒤에 누구를 봐야 될까? 그죠? 세트로 또 공통 요소가 있으니까 또 보자고요. 자, 할아버지 태종과 비슷한 점이 많았던 인물 누구? 세조에 대해서 보자고요. 수양대군, 그죠? 수양대군. 그래서 세조의 업적들을 몇 가지 보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테마 미리 적어주면 뭐겠어요? 조선 전기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사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선 전기 제가 왕자의 난을 적었지만 그냥 태종 이방원을 대신 적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가지 테마를 주제로 학습량을 좀 줄여줬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조 보겠습니다. 세조 일단 할아버지랑 같은 거 뭐 있어? 제6조 직계제를 시행했고요. 자, 그리고 이거 헷갈리지 말자 그랬죠. 조선을 대표하는 경국 법전, 경국 대전을 편찬을 완성했어요.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죠. 대전 편찬 시작이고요. 그래서 세조 때 빼놓을 수 없는 거, 세조의 충신 집단이 세력은 정치 세력화가 되죠. 그 세력이 뭐야? 훈국화입니다. 그래서 훈국화의 형성. 이 정도가 세조 때 우리가 임팩트 있게 기억해야 될 겁니다. 바로 세조가 누구야? 단종을 죽이고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았던 바로 수양대군이 그 세조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조 이후에 중간에 뭐 성종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한테 너무나 임팩트가 있었던 사건은 사화입니다. 그 중에 사화 중에 가장 임팩트 있던 사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연산군의 사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연산군 이후에 중종 때 조선의 천재 조광조와 관련된 기묘사화가 굉장히 임팩트 있다고 볼 수 있고, 솔직히 마지막에 을사사화 같은 경우는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우리한테 임팩트가 있진 않아요. 그죠? 사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화는 총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습니다. 4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선 전기 때 정치적 사건으로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각종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김종직이 무오사화라고요. 즉 김종직의 뭐 때문에 문제가 돼? 조의 제문 때문에 문제가 된 사건이 뭐야? 김종직이 무오사화라고요. 무오사화. 김종직이었습니다. 김종직 조의 제문이었고요. 자, 두 번째 사화는 뭐야?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사화. 네,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사화. 자, 그래서 먼저 갑자사화와 관련된 거는 태비 윤씨 사건이고 제가 하나 더 기억하자 그랬죠. 임사홍이라는 간신으로 취급받는 임사홍이라는 자가 고발을 해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사화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1번과 2번은 어느 시대 때 일어난 거야? 연산군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 사화라는 건 살인파가 입은 화인데, 그 살인파가 죽은 화인데, 연산군 때 일어났던 사화 두 가지 뭐다? 김종직이 무호 사화, 김종직 조이잼은 무호 사화,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 사화, 태비유시 사건 때문에 일어났고요. 임사홍이란 자가 고발해서 벌어진 사건이다. 아시겠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야? 기묘해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 기묘사화는 뭐 때문에 일어나? 그렇죠. 조광조의 위훈 삭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을사사화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1, 2, 3번이 더 비중 있게 많이 다뤄집니다. 을사사화라는 사건 있었다 정도 아시고, 자, 우리는 이 중에서 뭐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거냐면, 자, 여러분이 선생님이면 이 사화 중에 어디를 좀 더 깊게 파겠어요? 그렇죠. 기묘사화를 깊게 파겠죠. 왜? 조광조의 개혁 중요하니까. 조광조의 개혁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조광조의 개혁만 따로 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광조의 개혁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 그죠? 조광조는 왜 그런 개혁을 하려고 했느냐? 목적. 제가 뭐 정치의 실현이라 했어요? 그렇죠. 왕이 유교 윤리를 따르면서 신하들을 존중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정치, 바로 왕도 정치 실현이 조광조 개혁의 목적이라고 그랬고요. 자, 개혁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광조가 중앙 권력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훈구파와 똑같이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자,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기 편들을 추천해서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 편량관을 실시했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지방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향약도 보급하고요. 또 세 번째, 미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 그 왕실에서 왕실의 행복을 위해서 별자리게 제사 지내는 기관이 있었어. 그거 어떻게 버려? 날려버려. 바로 소격서라는 그 별자리에 제사 지내는 기관을 폐지시켜버리고요. 이 네 번째가 제일 문제라고 있어. 이것 때문에 기묘사고가 일어났다고. 자, 제가 그랬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 누구야? 나쁜 놈. 줬다 뺏는 놈, 그쵸? 그런데 조광조가 뭐 했다고요? 물론 조광조가 준 건 아니지만 줬다 뺏는 짓을 한다고요. 바로 누구? 중종 반정을 이끌었던 반정공신 중에 뭐야? 아니 별로 공영대 1등 공신, 2등 공신 하면서 국가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이런 자들을 다 박탈해버려야 된다고, 그 공신의 위치에서 삭제시켜버려야 된다고 하는 반정공신 위훈 삭제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기묘사화가 일어났다 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화까지 해서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네 가지 테마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김종직이 무사화와 어머니 원수를 갑자사화가 연산군 시대에 일어났다면, 바로 기묘사화는 언제 일어나? 바로 연산군 다음에 중종 시기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기묘사화의 원인이 되었던 조광조의 개혁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훨씬 더 알찬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끊었다가 조선 전기 끊었다가 우리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눈 사건이 뭐냐면 바로 임진왜란인데요. 임진왜란과 더불어서 전쟁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 가겠습니다. 될까요? 네,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를 봤다면 우리 조선 후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와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네, 임진왜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임진왜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그죠? 자, 임진왜란이면 임진왜란의 어떤 전개 과정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 임진왜란의 그 결과로서 저희 수업 시간에 조금 디테일하게 다뤘던 것은 임진왜란의 결과, 임진왜란 이후에 왕이 되었던 광해군의 업적에 대해서 조금 보았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광해군의 업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잠깐 보니까 임진왜란이랑 나누지 말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길어지는 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우리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임진왜란 전쟁 뭐 원인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전개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임진왜란을 어쨌든 조선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고 이 임진왜란에 반전을 주었던 전투라든지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반전을 주었던 사건은 뭐가 있어? 그렇죠.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육지에서는 바로 전라도 지역을 수호하면서 그나마 조선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끔 전라도 지역을 수호했던 누구들? 의병의 활약이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의병을 그냥 의병이라고 기억하지 말고 의병 4분 기억하자 그랬죠. 홍위 장군, 곽재우가 있고요. 담양 지역에서 일어났던 고경명 장군이 있고요. 또 조헌, 영규, 금산에서 700명을 이끌고 왜군을 막아냈던, 어쨌든 다 전사합니다. 다 전사했던 조헌과 영규의 활약이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임진왜란 전개 과정 중에는 이러한 것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교과서로 말씀드린 것보다 교과서에서는 교과서 121쪽에서는 문화적 변화들, 예를 들면 홍위포가 들어오고 고추가 전래되고 그다음에 관제 신앙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아리타 도자기가 유행하고 이런 것들은 12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 과정 중에 굉장히 반전을 주었던 그런 사건들 위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임진왜란 하면은 임진왜란의 전쟁 내용은 이순신 말고 또 누가 있어? 외란이 끝나고 선조 다음에 왕이 됐던 누구야? 그렇습니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인물 광해군을 빼놓을 수 없어요. 즉 광해군의 우리 정책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디테일하게 기억을 해야겠죠.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야? 임진왜란에서 토지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광해군은 토지 주사 사업을 해서 좀 황폐된 토지를 다시 되살리는 일이 됐고, 더불어서 아픈 백성들한테 우리 값싼 향토에서 나는, 조선에서 나는 약재로서 약을 지어서 조금이나마 치료할 수 있는 동의보감을 보급했다 그랬고요. 두 번째,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어. 동원에서 세금제도법을 바꿨다고 했어요. 특사품 대신 쌀로 내게 했고, 쌀이나 동전으로 내게 했고, 누구한테만 걷었냐면 재산이 많은 사람, 재산에 비례해서 세금을 걷는 바로 대동법을 실시했다고. 이거 너무나 중요한 법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광해군이 이걸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은 망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어디에만 한정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실시해? 경기도 지역에서만 한정해서. 왜 그러냐면 알다시피 그 특권층들한테 세금 내라는 건데 특권층들의 반발이 심했겠죠.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만 한정해서 실시하게 되고요.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자, 당시 조선의 경제적 상황, 군사적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임진왜란의 여파로, 자, 중국에 누가 성장한다고요? 여진족, 후금이 성장한다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명나라를 자꾸 후금이 공격하니까 명나라가 요구합니다. 야, 조선, 너네 임진왜란한테 도와줬는데 우리도 도와줘! 라고 해서 군대를 파병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파병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파병했다가 괜히 후금한테 미움사면 어떡해? 그럼 또 전쟁이잖아. 광해군은 그게 싫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 둘 다 친한 전략, 바로 중립 외교 전략을 하는데요. 자, 명예 군대를 파병하긴 합니다. 자, 당시에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 강홍립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여기 걸렸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요거는 교과서 119쪽을 꼭 참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명예 강홍립을 파병했어요. but 결국 후금에 항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후금군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패배로 끝나게 되면 후금이 나중에 조선에 복수할 거 아니야. 그래서 후금군에게 항복해서 뜻을 알립니다. 강해군에게 전달하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는 명나라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다. 나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너네랑 싸우고 싶지 않다. 라는 의사를 전하게 되면서 후금이 보복하는 행위가 없었고요. 조선은 전쟁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해군의 중립외교. 그래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동법 실시와 중립외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병자호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중립외교 같은 건 영상 봤죠? 영화 광해에서 막 신하들이 4대의 예를 갖춰야 됩니다. 이 땅이 오랑캐한테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명나라한테 충성을 다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광해가 막 뭐래요? 화내서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그렇게 좋으면 명나라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던가. 그래. 2만 명 파병할게. 13,000명. 전투병력 13,000명이었어요. 파병은 하되 나는 후금한테 따로 편지를 쓸 거다. 우리는 후금과 싸우기를 원치 않으니까 우리 백성들 무사히 돌려보내달라 라는 서신을 쓰게 되죠.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바로 중립외교 장면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그럼 그 다음에 병자호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해군을 왜 내쫓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명나라한테 배신 때렸고, 부모 같은 명나라를 배신 때렸고, 또 뭐야? 그렇죠. 태모살제라 해서 당시에 있었던 새어머니긴 하고 피 한 방울 안 쏘겠지만 어머니를 폐위하고 또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죽였다라는 명분으로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인조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인조 정권은 무슨 정책을 취했다고요? 친명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오랑캐 국가로 해서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이렇게 정책을 취하려면 조선이 어느 정도 군사력이 강하고 뭔가 후금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안 되어 있었다?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정묘호란이라는 후금이 쳐들어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두 번째 정말로 큰 전쟁이었던 병자호란까지 터지게 되면서 인조가 어떻게 됐다? 인조가 이 전쟁 때 워낙 빠르게 여진족이 남하를 해오니까 도망가지를 못하고요. 어디로 피난 간다 했어? 그쵸? 서울 남쪽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요. 결국 삼전도 굴욕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굴욕 쪽에 항복을 함으로써 병자호란의 전쟁이 끝이 나고 조선의 백성을, 특히 여성들이 많이 끌려가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간략한 부분이고요. 그럼 이 병자호란에 관해서 또 알 게 뭐가 있냐? 바로 인조 다음의 왕이었던 효종인데요. 자, 인조 다음에 왕으로 효종이라는 왕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효종이라는 왕은요, 원래 두 번째 왕자였어. 그러니까 왕이 될 순번이 아니었어. 첫째 형이 소현세자라고 있었거든요. 소현세자라고. 잠깐만 끊고 갈게요. 저기 소리가 너무 들려서 잠깐만요. 끊고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기 뒷거 소음이 나서 문을 닫았더니 소음이 그쳤네요. 그냥 무시하고 할 거야. 여러분한테 안 들릴까봐 잠깐 창문을 닫느라고 중간에 잠깐 사라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인조다음의 효종이란 왕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말하는데요. 효종은 누구냐면 인조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선생님 첫 번째 아들은 소현세자라고 있었는데
소현세자와 효정은 둘 다 병자론 이후에 볼모로 저기 청나라에 끌려가는 여준축한테 끌려가요. 자, 근데 둘이 성향이 달랐어. 소현세자, 효정 둘 다 굴욕적인 항복 장면을 봤기 때문에 청나라한테 복수하자는 주의인데 복수를 하는 방법이 둘 다 달랐어. 소현세자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청나라 우리한테 굴욕을 준 국가는 많은데 어떤 나라야? 굉장히 강한 나라다. 청나라에 장점이 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조선도 강해진다. 라는 입장이었고요. 둘째 아들 효정은 뭐야? 청나라 저 상종 못할 것! 어떻게든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치욕을 씻어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어. 자, 두 아들이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자, 인조 부대는 죄송한 말입니다만 저는 선조랑 인조가 굉장히 찌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전쟁 영웅들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아들까지 질투해요. 인조가 그런 인물이었어. 찌질했던 인조 입장에서는 어떤 아들이 이뻐 보였을까요? 청나라한테 복수하기 위해선 청나라 믿지만 청나라 장점을 배워야 된다는 아들, 청나라 저 오랑캐 놈들 그냥 무찔러야 됩니다 라는 아들, 누가 더 이뻐 보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겠죠. 그래서 소현세자를 미워하고 결국 인조가 독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소현세자가 아빠 인조한테 미움을 받아서 인조가 화나가지고 벼루를 던져버리거든요. 그 벼루 돌덩이 같은 거잖아. 맞고선 시름시름 알아. 그래서 의사를 보내는데 그 의사가 침을 놓고 소현세자가 3일 만에 죽어. 까맣게 피부가 변해서. 그렇죠. 독살의 의혹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인조는 조사하지 않고요. 그대로 효종을 다음 후계자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아마 아빠에 의해서 소현세자가 독살되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선택받은 인물이 바로 두 번째 아들 효종이니까 효종은 누구한테 치욕을 씻자라는 것을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세워야 돼. 그렇습니다. 오랑캐 국가 청나라한테 복수하자. 그래서 효종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국가 정책이 뭐냐면 북쪽으로 진격해서 누구한테 복수하자? 청나라를 정벌하자라는 북벌론이 대세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 현실적이었어? 비현실적이었어? 비현실적이었어. 그쵸? 왜? 조선이 그렇게 강하게 막 노력해도 청나라는 뭐야? 덩치가 더 크니까 더 강해지는 거야. 그쵸? 그래서 결국 북벌론은 슬로건일 뿐 실제로 옮기지 못하고요. 오히려 이 북벌론 때문에 키운 조선의 군사들을 애꿎게 누굴 위해서 사용해요? 청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북벌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사건이 뭐가 있냐면 제가 파이널 학습 때도 나왔지만 북벌론과 막 크게 관련은 없지만 이 북벌론을 위해서 조선의 군사들이 강해지긴 하는데요. 이 군사들을 청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선 정벌입니다. 나선 정벌. 나선은 뭐냐면 나선은 러시아 정벌인데요. 제가 이거 아마 2학년 때 여러분 역사 예일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때 당시에 러시아는요 표틀 대제라고 해서 절대 왕정 국가였어. 러시아는. 근데 러시아가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유럽에다가 러시아가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 자원을 갖다 파는 거였어. 그 중에서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자원 중에 굉장히 탐냈던 게 뭐가 있냐면 담비라고 족제비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 담비 가죽이 바로 모피거든. 그 모피를 많이 팔았었어. 그런데 유럽 러시아 지역에서 막 너무 담비를 많이 잡다 보니까 담비가 멸종을 해.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동쪽 시베리아를 건너가다가 누구를 만나? 니하오, 바로 중국 청나라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국경을 두고 싸우게 돼. 전투를 벌이게 돼.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패배하고 이러니까 근데 막 조선이 청나라도 알고 있었어. 자기를 공격하려고 군대를 강하게 키운다는 거. 그리고 조선의 사수들이 굉장히 명사수들이 많았거든. 그 정보를 알고 야 우리 러시아 정벌하게 조선아 군대 좀 보내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청나라를 정벌하려고 만들었던 우수한 조총병들을 러시아 정벌을 위해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토벌하게 됩니다. 조선의 우수한 조총병들이 정벌하게 되는
나선 정벌이라는 사건도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북벌론을 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128쪽의 영정법에 대한 훈련도가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3학년 기말고사 파이널 특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점 파이널 특강 반드시 보세요. 100점 누구나 가능합니다. 시험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안녕.